보고 영화 설명들 잘 들었죠? 보통은 처음에 OT 시작하면 이 팀이 역사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별로 그냥 여러분들이 다들 알 거라는 전제에서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이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희가 99년, 그러니까 거의 이제 횟수로는 20년 가깝게 되는데,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 멤버는 우리 그 박현수 선생님이 그때도 계셨고, 그 중간에 이제 그 제가 한 그 5, 6년 정도 그 유학을 가는 바람에 그 잠깐 그 공백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처음 그 20여 년 전에 팀 만들 때 그때 이제 했던 그때 상황하고 지금은 그 임명이 많이 바뀌었죠. 그때는 99년도엔 여러분들 시험을 1년에 2번 봤어요. 그만큼 영어를 많이 뽑았어요. 1년에 2번 봤고, 그 문제도 너무너무나 어려웠어.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제임스, 의식의 흐름 기법이란 무엇이며, 의식의 흐름이란 기법을 잘 사용한 작가 2명의 이름을 쓰고, 의식의 흐름을 사용을 할 때 작가가 봉착하게 되는 한계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게 문제였어. 거의 박사과정, 입학시험 정도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런 이제 류의 문제는 나오지 않죠. 지문 안에서 가능하면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저희가 처음 그때 그 팀이 있을 때 저희 유사한 시기 때 팀들이 그때 저희 팀 포함 3개 팀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윤도영 팀이라고 아마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윤도영 선생님 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케빈 선생님 팀이 있었어요. 이 세 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후에 이제 이러저러한 팀들이 이제 막 대거 이제 등장을 하고, 현재 노량진에는 16개 팀이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막 나왔다 사라지고 나왔다 사라지고 이렇게 많이 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조차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해석이 부침이 심한데, 어쨌든 그래도 그 윤팀이라던가 그 캐팀은 저는 그 아주 뭡니까, 그래도 20년을 지탱하면 아주 이름 있는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팀들이죠. 그런 팀들도. 근데 뭐 그분들한테 안타깝지만 저희가 워낙 지금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좀 그렇긴 한데, 저희야 좋은 일이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특히 이제 모고 때 가보면 한 그 2개 팀 정도의 문제는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점검을 서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때 되면 여러분 자료들도 많이 구할 수 있고 하니까 그때 꼭 뭡니까, 이거 아니면 죽겠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고 때는 다양하게 풀어보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풀어보는 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의 질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팀마다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막판에 가서 전혀 다른 접근을 하는데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개만 더 이렇게 풀어봐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어떤 윤팀이라든가 캐팀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공부를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문학과 일반 영어 잠깐 봅시다. 맨 뒤쪽에 실어놨는데 49페이지 정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여러분들 거는 46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겠구나. 46페이지, 47페이지. 버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여러분들 47페이지짜리가 있고 49페이지짜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도 다시 출력한 건 47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라고 보는데, 47페이지죠? 5페이지? 6페이지? 그렇구나. 이게 조금씩 달라요. 제 거는 49페이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거기 보시면 영민문학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쭉쭉 보세요. 거기 보면 과거 기출문제 개괄적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2009년에서부터 2013학년도 5년간은 그때는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시험이 1차, 2차, 3차까지 있었어. 우리나라 시험에서 5급 공무원 시험은 3차까지 있습니다. 우리 임용고시 몇 급 시험이에요? 7급 시험이야. 여러분들 공무원보다 훨씬 높은
임용고시는 7급 시험이고,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는 5급 시험이잖아요. 보통 5급 시험은 3차까지 봅니다. 3차까지 보고 보통 이제 7급은 보통 2차까지 보는데 임용고시는 3차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한 거야, 국가에서도. 근데 이제 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1차 객관직, 2차 주관직, 3차 면접, 수업 실험까지 이렇게 됐었는데 2014학년도부터 바뀝니다. 거기 보시면 그 5년간 유지가 됐다가 객관식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다가 그다음 201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제 7년째 지금 주관식으로 이어옵니다. 즉 1차 객관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주관식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서 뭘 보시냐면 어떤 작가들이 출제가 됐는지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러면 대충 감이 옵니다. 제가 분석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주로 우리 임용에 나오는 문학에 나오는 작가들은 사실은 뭐 작가만 따져도 뭐 수만 명이 넘잖아요. 영국, 미국 작가 수만 명이 뭐야? 수십만 명, 옛날로 따지면 수십만 명이 넘을 텐데 그 중에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없죠. 하지만 나올 만한 작가들이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 OT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유진원인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작품은 제가 잘못 찍었어요. 올해 유진원인이 나왔어요. 유진원인이 나왔는데 작품은 저는 밤으로의 긴 여로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스맨이 온다라고 하는 작품이 출제가 됐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무가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출제가 되는 건 인트로덕션 수준이나 나온다고 했죠. 인트로덕션 수준이나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문학에서는 캐논에 해당되는 작가들이 주로 출제가 돼요. 나중에 이거 또 자세하게 설명할 겨를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학사에서 이름 들어볼 만한 작가들. 자, 예를 들어서 20세기 하면 뭡니까? 소설에 누가 있어요? 제임스 조이스, D.H. 로렌스, 그다음 버지니아 울프, 이런 작가들이 있죠. 이런 소위 말하는 정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이런 작가들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문학용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정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올바른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이나 중요한 작가들로 비유적으로 사용을 하는 걸 캐논인데 저 캐노니컬 라이터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그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쭉쭉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가 이제 2차 시험 작가들 나온 거 있죠. 작가들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작가들 출제가 됐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2014에서 2019학년도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2014에서 2019학년도까지 여러분들 50페이지입니까? 50페이지. 다른 버전으로 가지고 계시면 51페이지일 수도 있는데 5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이게 뭡니까? 지금 현재 유형이에요. 지금 현재 유형으로 보는 거, 현재 유형으로 주관식으로 보는 서다평이라고 표현되는 주관식 유형으로 바뀐 뒤에 나온 게 여러 작가들이 쭉쭉 등장을 하죠. 알만한 작가들이 있죠. 데이비드 토로우라던가, 그다음 뭐 토마스 하디라던가, 호손이라던가, 에드워드 올비라던가 이런 작가, 즉 나올 만한 작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본 수업 시간 한번 자세하게 한번 그때 겨를이 되면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올해 2019학년도 보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들이 19학년도가, 2015학년도에 나왔던 그 형식으로 나왔어요. 2015학년도로 올라가시기 바래요. 2015학년도 보시면 시, 소설, 드라마 이렇게 나와 있고 또한 뭐가 또 출제가 됐어요. 소설이 이렇게 또 출제가 됐죠. 소설이 2개가 출제가 됐어요. 보통 소설이 2개가 출제가 되면 사실 시험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올해 여러분 기출본은 사실 독해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올해는 17세기 후반에 사용되는 영어들이 막 보통 그런 게 나오면 출제에 뭐를 주냐면 노트라고 해가지고 주석을 주거든. 지금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의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올해 시험은 주석조차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하나도 주지 않고 옛날 표현들을 현대판으로 바꾸지도 않고 그냥 원문 그대로 작가의 다니엘 디포의 작품이 그대로 다 나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자 이런 거 보자. Brave New World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Brave 아는 단어지? Brave New World. 이게
셰익스피어의 더 템페스트에 나와 있는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그 드라마인 더 템페스트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거기는 주인공 중에 하나는 미란다가 what a brave new world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brave new world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엘더스 헉슬리가 거기서 따가지고 소설도 썼기 때문에 거기서 처음으로 뭐가 등장해? 클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 소설이야. 20세기 초반에. 그 공상과학 소설인데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뭡니까? 가난하고 못난 인간들만 뱃속에서 아이를 잉태를 하고 다 어디서 기계에서 뭡니까? 귀족일수록 기계에서 찍어내는 거야. 클론을. 그런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이미 100년 전에 그 알더스 헉슬리가 얘기하는데 그런 세계를 브레이브 뉴 월드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뉴 월드지 없는 새로운 세계니까. 근데 브레이브가 무슨 뜻이겠어요? 그게 브레이브가 용감한이라고 우리나라 옛날 초창기 때 번역을 했었어. 우리나라 교수들이. 그런 뜻이 아니고 원더풀이란 뜻이에요. 원더풀. 멋진 신세계란 뜻이야. 근데 브레이브를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바로 이 브레이브가 예를 들어서 원더풀이라고 지금 사용 안 하잖아. 근데 그런 식의 것은 예년 같은 경우는 주석을 줬단 말이에요. 이건 원더풀이다 이런 식으로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근 바뀐 경향에 따라서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소설 같은 경우는 좀 뭐 항상 권하긴 하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일주일에 단편 1개 정도씩 읽어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단편 일반 영어에도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일반 영어 가지고 그 문학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학을 공부하면 일반 영어는 해결이 돼요. 저도 일반 영어 문학 가지고 해서 소설을 읽고 시를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영어 실력을 굉장히 많이 길렀는데 어쨌든 근데 그 나올 만한 걸 해야 되는 거겠죠. 자, 다시 보세요. 2015학년도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6일 날 시행이 됐었는데 토마스 하디크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호손의 작품이 나와 있고 그다음 드라마가 에드워드 올비가 나와 있고 그다음 소설의 쇼드 앤더스의 작품이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소설이 두 개는 나오지 않고 소설이 이제 하나만 나오던가 아니면 에세이가 비평이 대신 나오던가 아니면 아예 에세이 비평이 안 나오고 세문학만 나오는 경우가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 쭉쭉 보시고 근데 2019학년도로 다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 2019학년 올해 얼마 전에 봤던 12월 24일날 진행됐던 거는 영국 소설이 뭡니까? 데니얼 디포의 작품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뭡니까? 비영의 서술형에 또 미국 소설 오헨리의 After 20 Years라고 하는 작품 우리 영미 소설에 이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근데 저는 그때 문제를 시츄에이셔널 아이러니로 내지 않고 서프라이즈 엔딩으로 출제를 했었는데 올해 출제는 시츄에이셔널 아이러니를 찾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 주어지고 지문 안에서 1, 2, 3, 4번 가운데 시츄에이셔널 아이러니를 찾아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용어는 당연히 뭡니까? 공부를 여러분들 그건 너무 기본이야. 그건 우리 그 문학을 공부하면서 아이러니를 공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 교재는 다 있는 개념들이니까 여러분들 그건 아무리 문학을 복불복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기본을 해야 돼요. 기본 여러분들 우리 고시잖아. 국가고시인데 운에 맡기면 안 돼요. 할 거 하고 그 다음을 운에 맡겨야 되는 거지. 할 거 하지도 않고 운에 맡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든 문학이 뭡니까? 12점에 14점이 나오잖아. 그걸 잘못하면 버려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여러분들. 결국 0.5점 차이, 1점 차이로 붙고 떨어지는 시험인데. 그러니까. 자, 어떻든 기본이라고 하는 건 캐논에 해당되는 걸 공부하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은 영미문학 개론에 나와 있는 그 정도 작품 정도 하면 기본은 충분합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올해 드라마에 유진 온일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건 뭐 제가 그냥 뒷다리를 맞춘 거예요. 왜냐면 제가 2014년부터 계속 유진 온일 나온다고 노래를 했어. 안 나왔어. 근데 이제 2019년에 출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시는 뭡니까? 저는 시는 약간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크리스티나 로세트 19세기 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시는 현대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는 제 예측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드라마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이건 대충 뭡니까? 예측했던 부분에서 나왔는데 시는 제가 방향을 19세기 왜냐하면 19세기 시보다는 소설은 19세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시가 19세기 소설이 나온 다음에 크리스티나 로세트는 이미 우리가 뭡니까? 2000년에 출제가 됐었어요. 오르막길이라고 하는 시가 출제가 됐었는데 근데 그 많은 작가 중 가운데 로세티의 작품이 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출제자가 그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작가가 안 나올 작가가 나왔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작가인데 이 작가 말고도 좋은 작가들이 많은데 현대 특히나 시에서는 20세기 작가들 좋은 작가들이 많은데 그런 작가들의 출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작년에 현대시 작가가 출제가 됐었죠. 사운드 앤 센스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시는 여러분들
오다모다에도 시는 우리 교과서가 있어요. 사운드 앤 센스입니다. 사운드 앤 센스는 기본적으로 뭐 거기서 출제가 되든 작년에 출제가 됐지만 출제가 되든 안 되든 사운드 앤 센스에 나와 있는 시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정도는 하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시들이에요. 그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운드 앤 센스가 고등학교 졸업하려면 반드시 봐야 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시들이 짧아요. 그래서 우리 임용시험이라든가 SAT라든가 이런 시험에 최적화된 그런 작품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T.S. 엘리엇의 더 웨스트랜드 위대한 작품이에요. 황무지라고 하는 작품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거기서 나올 항주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왜? 어떻게 출제가 돼? 200페이지 이런 시를. 불가능하죠. 따라서 아무리 좋은 시라고 하더라도 출제가 가능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용을 위해서. 학문할 땐 필요하지만 제가 모두 얘기했지만 우리는 학문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시가 일반적으로 뭡니까? 나오는 거 10줄에서부터 보통 30줄 사이에 해당되는 것들 우리가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작품들 특히나 우리 임용에서 가장 선호하는 건 14줄짜리가 가장 선호가 됩니다. 이걸 소넷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운드 앤 센스에 보면 소넷이라든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많이 다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 그 교재는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좀 공부를 좀 해두면 좋습니다. 사운드 앤 센스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시를 어떻게 감상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누이 강조하지만 일반 영어 가지고 시 해석되지 않아요. 시와 소설은 일반 영어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시는 이렇게 로세티에 출제가 됐고요. 소설은 뭐 나올 작가가 나왔고요. 오헬리와 디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작품 누가 이런 게 나왔구나 정도는 쭉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대다수가 어떤 작가들이다? 거의 뭡니까? 8, 90%가 캐논에 해당되는 그런 작가들입니다. 우리 문학사에서 배우는 위대한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구체적인 분석을 쭉쭉 해놨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을 쭉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2019년, 2018년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없으면 2019년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시간 없을까? 어떻든 이 기출이라고 하는 우리 길이잖아.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3번에 영문학 서답형 시험 대비 전략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별표 써놓으시고 꼭 좀 꼼꼼하게 집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제가 출제가 되는 것들 뭐 이렇게 두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 거기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보시기 바래요. 두 번째 줄에 오른쪽 끝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어떤 게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걸 제가 지금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 번째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뭡니까? 어떤 게 나오더라? 이건 올해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이건 제가 2009년 이래로 바뀌진 않았어요. 거의 시험제도가 거의 틀이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항상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리터러리 디바이스가 나옵니다. 올해는 그 중에서 뭐가 나와요? 시츄에이셔널 아이러니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 보통 심볼과 메타포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어떻든 올해는 아이러니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 걸 보통 우리가 리터러리 디바이스 또는 레토리컬 디바이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자세하게 설명할 겨를은 없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본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 다음 뭡니까? 두 번째, 문학의 기본 요소들을 작품 속에 문학의 기본 요소라고 하는 건 세팅이라던가 캐릭터라던가 이런 걸 기본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학 기법, 즉 리터러리 디바이스와 기본 요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리터러리 엘러먼트와 리터러리 디바이스를 구별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문학의 기본 이론 공부하실 때 하셔야 되는 그런 작업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뭡니까? 테마가 내용이 어떤 게 출제가 되는지 거기나 가로로 되어 있는 거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교사 학생 관계가 나와 있는 작품들이 우리 임용의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거의 2, 3년에 한 번꼴로 꼭 출제가 됩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되는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학교나 삶에서 부닥치는 10대들, 특히나 임용에서 선호하는 게 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10대들의 얘기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 당연하죠. 왜 당연합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시험 정확하게 이해하지. 우리는 뭘 보는 사람들이라고? 교사 뽑는 시험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사 뽑는 임용고시야.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당장에 현장에 투입되면 몇 살짜리들 80살? 70살? 아니지. 몇 살짜리들이야. 10대 아이들, 그다음 10대 아이들이 심리를 뭡니까? 문학을 통해서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임용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4번 보세요. 인생에 희망을 주는 내용들. 이런 것들로, 이것도 결국 누구한테 가르치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배워서.
10대 아이들한테 보이스, 비, 앰비션 뭐 이런 거 있잖아. 뚱땅지 같은 뭐 이런 거 어떻든. 희망은 날개 달린 새야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시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지쳐있고 힘들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시들도 우리 인명의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뭡니까? 지난 10년간 아주 단골로 출제가 이건 뭡니까? 그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 우리 영문과 교수들은 뭡니까?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많습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따라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게 40대에서 50대 초반 교수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교수들이 뭡니까?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페미니즘이 거의 미국 학계를 지배를 해요. 제가 그 박사 논문 쓸 때도 제가 한번 신나게 까였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챕터 하나를 날려버렸어요. 그 1년 가깝게 쓴 거 하나 통과가 안 돼가지고 한 챕터를 제가 박사 논문에 결국 빼고 썼는데 젠더의 문제였어요. 저는 나름대로 그 페미니즘적 입장을 취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두 분이 여성이셨는데 아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자신이 없어서 분석할 때 여성 캐릭터를 분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게 왜냐면 제가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는 그 학문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세상엔 남자만 살지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때 정말 그 칼바람이 부는데 제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했죠. 제가 그 한계가 있어서 그랬더니 한계가 있으면 공부를 해야지.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이고 그냥 챕터 하나를 60페이지짜리 60페이지 그냥 날라버렸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뭡니까 영문학에서는 페미니즘은 빼고는 얘기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 기출을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문학에서 중요한 개념인지를 너무 당연하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요즘에 최근 들어서 많이 강조가 되는 게 그 2008년 이래로 그다음에 2011년 이래로 Occupy Wall Street라고 하는 미국에서 큰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이래로 미국 자본주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이 소설이나 시에서 이렇게 출제가 최근에 뭡니까 2, 3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됐었어요. 2년 전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거 자본주의 문제들 즉 클래스의 문제, 계급의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그 7번 생태주의 이건 뭡니까 소설보다는 시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생태주의라고 하는 건 내가 어느 날 산에 가는데 길을 가는데 거기에 뱀이 한 마리가 죽어 있더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또는 사슴이 한 마리 죽어 있더라. 이런 거에서 인간과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누구와 자연과 즉 인간 테크놀로지와 자연과의 서로 간의 컨플렉트, 충돌을 다루는 그런 작품들이 또한 우리의 인명에 자주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그 개괄적으로 보면 뭡니까? 우리 인명에서 내용적으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자, 범위는 어디가 출제가 되더라? 캐논에 해당되는 작가들이 출제가 되고, 그 중에서도 이런 작가들이 나오면 어떤 것들이 나오더라? 이런 그 작가들 가운데서 이런 내용들을 다룬 것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거기다가 이제 대비 전략도 4번 뭐 이러저러 쭉 썼는데 여러분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쭉쭉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강약을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그 강의 계획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쭉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58페이지 거기 기출 보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문학 기출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풀지 마시기 바래요. 풀지 마시고 지금 풀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공부를 한 뒤에 풀어야 이게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지. 지금 읽어봤자 뭡니까? 오히려 기출문제만 날려버리는 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풀지 마세요. 풀지 마시고 흐름이 이렇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특히 답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 보면 나중에 풀고 나서 어디선가 내가 본 것 같아. 답 본 거지. 그건 착각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굳이 뭡니까? 저는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얘기는 했죠. 오헬리의 작품에도 출제가 됐고, 시츄에이션 아이러니 얘기했기 때문에, 흐름들만 파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일반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반적으로 보시면, 자, 거기 2019학년도 일반적으로 분석 쭉쭉 이렇게 해놨죠. 올해 일반정어는 작년하고 똑같았어요. 문항수도 같았고 배점도 같았어요. 자, 문학은 한 문항이 더 늘어났잖아. 한 문항이 늘어나서 보통 세 문항이 나왔는데 올해 네 문항이 나왔죠. 근데 일반정어는 항상 네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네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거기 제가 써놨으니까 보시면
기입형 하나가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서술형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올해 시험 제도가 바뀌면 썸머리 문제가 어떻게 될까? 썸머리 문제는 4점짜리를 주기는 너무 점수가 약하죠. 예전에 썸머리는 여러분들 2013학년도까지 있잖아. 아까 봤죠?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1차, 2차, 3차가 있을 때 썸머리 문제 여러분들 15점이었어. 썸머리 문제가 15점, 적을 때가 10점이었어요. 그랬던 것이 2014학년도부터 지금 유형으로 바뀌면서 1차, 2차로, 지금 1차, 2차잖아, 우리는. 2차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설마. 인터뷰 수업 실현. 1차, 2차 이렇게 바뀐 뒤로는 썸머리 문제가 5점짜리로 축소가 됐어요. 근데 썸머리는 5점 정도는 최소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모두 얘기했죠. 시험제도 바뀌면서 5점짜리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 10점짜리만 없어진 게 아니라 5점짜리도 없어졌어. 다 서술형이 몇 점으로 바뀌었어요? 쉬는 시간에 안 봤구나. 뭐 안 봐도 됩니다. 어떻든 서술형은 다 4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서술형이 다 4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 영어에서 썸머리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올까 약간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그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10점에서 5점짜리 바뀔 때도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글자 수만 조금 바뀌었지. 즉 길이가 좀 짧아졌다라는 게 차이입니다. 그 이전에는 썸머리 문제가 450자 이걸 썸머리 하라는 게 나왔거든. 400자, 450자를 썸머리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400자, 450자 썸머리 하려면 몇 자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썸머리는 여러분 원리가 뭡니까? 썸머리는 몇 프로 줄이는 거야? 원문을 20에서 25%를 줄이는 거야. 다시 몇 프로? 20에서 25%를 줄이는 게 원래 썸머리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썸머리는 또 뭐가 해야 되는 거야? 또 하나 중요한 거. 썸머리 할 때가 뭡니까? 원문의 패턴이 코즈 앤 이펙트라면 썸머리도 뭐로 돼야 되는 거야? 코즈 앤 이펙트 패턴으로 돼야 돼. 이거 못해서 다들 감점 당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형식적인 건 알잖아. 하지만 뭡니까? 그 패턴에 대한 걸 정확하게 따지지 못하면 여러분들 좋은 썸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컨트라스트 패턴으로 되어 있는 글은 썸머리도 반드시 어떤 패턴으로 돼야 된다? 컨트라스트 패턴으로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 두 번째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뭡니까? 20에서 25%를 줄이고, 그 다음에 패턴을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아는 거죠. 세 번째는 메이저 서포팅 디테일즈까지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즉, 첫 번째 문장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된다? 토픽 센텐스가 들어가고, 두 번째 문장으로 메이저 서포팅 디테일즈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마이너는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이너 서포팅 디테일즈하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썸머리는. 그리고 썸머리 글 안에 I, 여러분들 I, 나라고 하는 I가 들어가 있으면 뭡니까? I 이렇게 썸머리 하면 안 돼요. 더 스피커 또는 더 내레이터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그건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건 저는 똑같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문의 길이가 10점에서 5점으로 줄 때 뭡니까? 300자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지문의 길이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4점이라고 한다면 지문의 길이가 저는 200자에서 300자 사이가 나올 거라고 봐요. 300자는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평균적으로 250자 정도, 그래야 250자 정도로 해야 4줄 정도로 여러분 썸머리를 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되는데 썸머리 문제는 제가 항상 단어를 합니다. 트위스트할 공부하세요. 썸머리 문제는 절대 틀리고 싶어 틀릴 수가 없어. 왜? 트위스트할의 마지막이 뭡니까? 썸머리예요. 썸머리.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뭡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썸머리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 우리 국어도 어릴 때 국어 배울 때도 줄거리 요약하라고 하지? 아니야? 줄거리 정리하라고 합니까? 줄거리 요약하라고 합니까? 요약하는 거야. 모든 학문의 끝은 요약이야. 근데 요약을 뭡니까? 머릿속에서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로? 입 밖으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R이 리사이트야. 바깥으로 소리 내는 거. 바깥으로 소리 내지 않는 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맨 끝에 일반적은 이제 방법론 얘기할 때 잠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일반 영어는 지금 마지막 썸머리 문제가 5점이 아니라 이제 뭐로 바뀔 확률이 높더라? 4점짜리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자, 4점짜리라고 하는 거 그럼 뭐다? 준비를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된다. 준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몇 자 준비하면 된다 이제. 200에서 300자 사이에 글을 썸머리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500자, 450자 이런 썸머리는 제가 단언을 하고 싶지 않고요. 하지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런 긴 글의 썸머리는 나올 확률은 별로 앞으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은 맨 아래 보시면 2019학년도 보면 내용은 뭡니까? 항상 나왔던 것들이 나옵니다. 경제, 사회학, 뭐 실험, 특히나 우리 임용시험에 단골로 출제가 되는 실험에 관한 것들이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험에 관련해서 나올 때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있죠. 서브젝트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등장을 합니다. 서브젝트가 무슨 뜻이에요? 주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실험에서는 피주체야. 실험 대상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런 단어가 어렵지. 서브젝트 하면 우리 주어, 주체 이런 뜻이니까 내가 하는 사람 같잖아. 그게 아니라 당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거기에 맞는 실험이 나오면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정리를 해놓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18학년은 18학년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영어 옆 페이지에 일반 영어 대비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시까지 끝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거기 대비 전략 보시면 제가 몇 개 써놨죠. 거기에다가 10개죠. 꼭 뭐 10개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꼭 맞추고 싶잖아. 9보다 11보다는 10 하면 뭔가 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거기 보시면 그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자, 큰 소리 읽으세요. 졸린데. 자, 큰 소리로 자, 시작. 자, 이게 제 첫 번째입니다. 자, 임용시험은 뭘 테스트하는 거다? 논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서 논리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도 뭡니까? 여러분 트위스트를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 두 번째 가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뭡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패턴 중심의 읽기를 하시면 됩니다. 맨 아래 제가 써놨습니다. 패턴 중심의 읽기. 거기에 둘 돼 있는 맨 아래 마지막 문장에 패턴 중심의 읽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트위스트할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패턴을 찾고 패턴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는 거? 썸머리를 하는 게 바로 트위스트할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 셋 읽어볼까요? 자, 이건 아까 제가 모델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 4, 네 번째. 자, 그래서 뭐 공부할 때 오답 노트 만드는 그런 것들도 사실 유용하다는 얘기를 뒷부분에 했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 자, 중요한 건 주 7일이 아니라 주 며칠입니까? 안식일은 쉬시기 바랍니다. 자, 주 6일간 하시면 돼요. 주 6일간. 자, 단어를 공부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단어를 외우자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줄에 반복하자고 되어 있지. 하나의 단어를 며칠 동안? 같은 단어를 16일 동안. 그러니까 이런 만만치 않은 얘기예요. 오늘 10개 했으면 다음 날은 뭡니까? 20개. 다다음 날은 30개.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앞에 첫 번째 했던 건 16일째 되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IQ 88만 넘으면 16일째 되면 뭡니까? 처음에 했던 것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가 없는 분들은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용은 토익 단어집 가지고 대움되지 않아요. 시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기출 복화 책이 있어요. LSI 연구소에 나온 기출 복화 30페이지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거 뭡니까? 그걸로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그 30페이지라고 되어 있잖아. 왜 30페이지냐면 30일 한 달에 어떻게 해라? 끝내라. 그래서 11월 23일이잖아. 우리 시험 보는 날이.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몇 회독을 해라. 10회독을 하는 뜻이야. 그건 단어를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단어 준비해 놓으면 물론 그거 완벽하지 않아요. 거기 없는 단어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야. 올해 임용에도 그 복화 30대 이상에 없는 단어들 출제가 돼요. 하지만 거기 뼈대가 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걸 해두면 나머지 모르는 단어 나와도 뭡니까? 문맥 안에서 뭐 할 수 있어?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낼 수가 있어. 따라서 모든 단어를 시험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다 암기하고 내가 시험 준비한다? 따라서 하세요. 미친 짓이야. 뭐라고? 미친 짓이야. 그러니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공부는 나올 거 100% 다 준비한다?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어요? 단어만 일주일 내내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야 나올 단어들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뭡니까? 지문에서 한 두세 단어 모르는 게 나와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모든 단어를 다 알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그렇지만 뭡니까? 너무 단어를 모르면 유추 자체가 안 되지. 줄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논리가 나오고 무슨 유추가 되겠어요. 따라 그것 정도만 피하자는 얘기야. 그게 복합 30페이지 가지고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제가 보기엔 충분합니다. 10번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10번 반복하세요. 10번.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단어가 동역까지 하면 상당히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자, 해결책은 뭐로 해라? 영미 단편을 어떻게 해라? 1, 2주 사이, 즉 1주에 하나 읽는 건 만만치가 않아요. 하지만 2주에 하나 정도는 읽어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떤 작품 읽어야 되는지. 그 다음 7. 뭡니까? 자, 이건 뭡니까? 우리 시계가 두 가지 때문에 필요하네. 하나는 뭡니까? 내가 몇 시간 공부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선 그거 먼저 하셔야 돼. 그 다음 뭡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해라? 일반 영어는 특히 뭡니까? 문제 풀 때 반드시 시간을 재놓고 푸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일반 영어는 우리 전공과는 다르게 문제를 풀 때 준비할 때도 실전처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계를 놓고 하는 거에 유용합니다. 그 다음 8번째.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에게 뭐 하자? 냉정하자. 자, 옆에 쭉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 읽으세요. 시작. 제가 대학에서 지금 박사과정 예술철학 강의를 하거든. 그러니까 표현이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 쉬운가 보다. 현재의 가능성을 미래의 현실성으로 바꾸자 뭐 이런 거 있잖아. 하이데거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한 달 남겨놓고는 그때 내가 다른 얘기 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인생에서 뭡니까? 더할 나위 없이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시험 한 달 남겨놓고는. 그때는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가능하면 본인에게 좀 냉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야 뭡니까? 눈이 강조하자면 공부는 뭐에서 시작하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명심하셔서. 그다음 9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경험에서 나온 얘기야.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 자,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옆에 그림 있죠? 커너블 러닝이라고 하는 게 있지. 이거 콘이잖아. 이거 삼각형 이거. 거기 보시면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뭡니까? 뇌과학자라든가 인지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 나온 지 오래된 원리예요. 오래된 원리인데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하루에 단어를 1개를 외워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단어를 3개를 외운다고 합시다. 1개를 외우고 3개를 외워. 그러면 A한테는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한다면 B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이 사람은 계산이 잘 안 돼? 미안합니다. 마지막까지 산수를 해서 24 곱하기 3이면 72시간이지. 이 사람한테는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는 하루가 72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죠.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얼마가 주어져 있어? 1년에 2200시간 정도가 주어져 있어요. 어차피 투입되는 시간은 같아. 여러분들이 눈이 IQ 다른 건 무시하자고 했지. 별 차이 안 나니까. 그러면 어차피 1년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맥스로 이 정도 투입할 수가 있어요. 2000에서 2200시간 투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방식이 있고 A가 하는 방식이 있고 누구의 방식이 있어요? B가 하는 방식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험에 단기간에 임용고시라고 하는 시험에서 얘와 얘가 누가 합격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지.
누가 합격할 확률이 높겠어요? 얘겠지? 얘는 뭡니까? 얘보다 몇 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3배를 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A가 되고 싶어? B가 되고 싶어? B가 되고 싶지. 그건 바보가 아니라 B지. 하지만 문제는 뭐냐? how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 우리 임용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그 시간을 뺏기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를 반복하는 거야. 단어 공부를 자 매일이라고 했어요. 매주라고 했어요. 아까 매일 몇 개? 몇 분? 20분씩 하라고 돼 있죠. 20분이면 보통 20개 정도 합니다. 20개 정도. 근데 1분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분에 하나 정도 여러분들.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단어는 입 밖으로 내서 단어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소용없어요. 그거 내 거 되지 않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건 내 거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죠. 자, 이 방식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읽은 거는 기억에 몇 프로나 남아 있어요, 우리. 10%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그건 대다수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읽지. 그건 당연히 뭡니까? 읽으면 우리가 남아 있는 거 몇 프로밖에 안 남아 있어? 10%밖에 안 남아 있는 거야. 따라서 뭡니까? 이건 가장 낮은 단계 공부 방법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듣는 거 몇 프로가 나와요? 20%. 그 다음 뭡니까? 본 거는 30%. 여기까지가 뭡니까? 아주 뭡니까? 모벌한 것들이 언어에 관련된 것들이, 따로 언어에 관련된 것이 의외로 우리한테 기억력을 별로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50%짜리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듣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50%까지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야. 시각적으로 듣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야. 그 다음 70%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70%입니까? 여러분들 이 방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90% 100%까지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드라마타이제이션하고 연극하고 막 하는 이런 건데 그건 쉽지가 않은데. 자, 비유적으로 얘기 들면 예를 하면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있잖아.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럴 확률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수학 잘 못했지? 솔직해지자니까 나 자신에게 냉정해지자고.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을 좋아했으면 아마 이과를 갔을 거예요. 그죠? 수학은 그냥 뭡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너무 먼 당신이지. 근데 수학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아마 학교 다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쳤던 한번 도움을 줬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한 뭡니까?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수학을 가르쳤던 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살면서 한두 번의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들 수학이나 영어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거. 실제로 내가 혼자 공부 잘하는 아이가 혼자 공부해가지고 혼자 하는 것보다 이 아이가 누구를 자기보다 못하는 아이를 티칭을 해줄 때 있지. 이럴 때가 뭡니까? 훨씬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 원리는 이거야. 지금 얘기했죠. 내가 혼자 읽는 거하고 뭡니까? 듣고 걔와 인터랙션을 할 때는 뭡니까? 맥스로 50%까지 이렇게 남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민을 하지. 고민을 하니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이런 고민까지 하나? 그럼 약간의 뭡니까? 연극적 요소까지 퍼포먼스까지 가미가 돼요. 그럼 몇 프로까지? 70%까지 남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줄 때 즉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가르쳐줄 때 뭡니까? 남한테 도움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구한테 도움 주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를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게 원리야. 그럼 구체적인 방법론은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럼 뭡니까? 자, 우선 수업 시간은 어떻게 해라? 자, 수업 시간을 여러분 수업을 듣는단 말이야. 멍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뭐를 해야 된다? 선생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 얘기를 하잖아. 하는 순간 그러니까 뭡니까? 만만치 않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선생님 저게 저렇구나. 그래? 저게 아닐 수도 있는가? 그래. 이런 식으로 뭡니까? 끊임없이 속으로 뭡니까? 자기가 선생님하고 대화를 한다 생각하고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건 연습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연습이 되면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 어떤 강의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야. 왜 말이 뭡니까? 우리 박 선생님 빼놓고는 말이 별로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 선생님 거는 하기가 어려워. 근데 타 과목들은 딴 과목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3시간 수업을 끝나잖아. 그러면 등에 땀이 나야 돼. 등에 땀이 나고 뭡니까? 에너지가 쫙 떨어져. 제가 그 얘기했지. 수업을 한 날 3시간, 4시간 집에 가서 공부한다? 그건 수업을 어떻게 들은 거다?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뭡니까?
소위 말하는 대화적으로 제가 TSR 기본에서 책에다 써놨지만 대화적인 방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대화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택하셔야 됩니다. 대화적인 방법을 택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능동적인 그런 수업 듣는 거 그렇게 하고 나서 뭡니까? 집에 가셔서 정리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하면 당일날 복습을 해야 됩니까? 다음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주일 후에 해야 됩니까? 복습은 무조건 당일날 해야 돼요. 단기 기억으로 남아있을 때 내 머릿속에 뭡니까? 우리 뇌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뇌 구조는 뭡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뇌가 뭐가 있다고 해? 칸막이가 있다고 얘기하죠. 서랍이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렇대요, 뇌가. 서랍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갈 것이 뭡니까? 차곡차곡 정리가 되는 사람이 우리 소위 그게 바로 뭡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뭡니까? A가 들어가 B, C 막 A, B, C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이게 뒤죽박죽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내가 의식의 영역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잘 끄집어 나와 안 나와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머리가 나쁜 개비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를 뭡니까? 우리가 내 집에 여러분들 그 서랍을 정리하듯이 뇌의 서랍도 차곡차곡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당일날 배운 걸 당일날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당일날 배운 거 이미 한 번 수업 시간에 배웠지? 우리 팀에서 예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반 영어 빼놓고는 예습을 별로 권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임용시험 복습이야. 예습은 별로. 일반 영어는 당연히 예습해야지. 지문이니까 풀어야 되니까. 하지만 다른 과목들은 뭡니까? 미리 풀어볼 필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특히나 그 일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들었지? 그럼 뭡니까? 집에 가서 걷장 다시 한번 보지. 다음 날 보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안 좋아요. 하나는 이 뇌 서랍의 이 관점에서 안 좋고 또 한 가지는 다음 날 들으면 다음 날 공부하지 여러분들. 시간이 어떻게 될까? 2배 이상 걸려. 내가 그날 들었을 때는 그 기억에 남죠. 따라 쓸데없는 짓을 안 해도 돼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안 하고 그냥 기억을 내가 해내서 그걸 되살리면 되는 거야. 하지만 하루만 지나도 뭡니까? 그 전날 했던 게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러면 여분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또한 투입이 되는 거야.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우리는. 다시, 뭐가 중요하다? 시간이 중요해. 시간이 중요한데 뭡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쓰지 않는 게 중요한데 다음날, 다다음날, 심지어는 주말에 하겠다라고 복습을 해야지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미 뭡니까? 이거 서랍 자체가 뒤죽박죽 돼버려. 그리고 이미 뭡니까? 뒤죽박죽 되니까 시간을 이걸 또한 되살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다시 뒤적뒤적 해보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낭비입니다. 그래서 문학을 예를 들면 문학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3시간 수업을 들었어. 예를 2시간 수업을 들었어. 그럼 뭡니까? 일주일에 얼마 시간 안 되잖아. 그러면 당일날 집에 가셔서 딱 30분만 복습하시면 돼. 몇 분? 30, 이런 거 했구나. 이런 거 했구나. 이런 거 했구나. 이게 첫 번째 복습이야. 당일날 30분 하는 겁니다. 30분. 이상 더 길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언제 봐야 돼? 일요일 저녁 때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보라고? 일요일 저녁 때 두 번째 보셔야 돼. 그러면, 자, 수업에 한 번 들었고, 그 다음 뭡니까? 당일날 복습 한 번 했고, 그 다음 일요일 저녁 때 보면, 이게 뭡니까? 장기 기억으로 이게 차곡차곡 저장이 돼. 그러니까, 이 저장의 효과가 훨씬 바람직한 방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뭡니까? 여러분 정리할 때 다시 바라보면 기억 한 구석에 뭡니까? 불러내는데 서랍을 열어보니까 기억에 남아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다시 뒤적뒤적 해가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해버리면 이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공부해야 돼. 그러면 다시 시간 투자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뭡니까? 백천백패의 전략이야. 다시 계속 뭡니까? 다시 시간을 쓸데없는데 다시 저는 쓸데없다고 표현해. 왜? 이미 뭡니까? 저 준비를 해두면 내가 잊혀지지 않을 거를 이걸 그날 약간 게을름을 피우는 바람에 뭡니까? 뇌에 서랍에 저장돼 있지 않으면 손해가 되는 거지. 시간을 2배, 3배 이상씩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B가 하는 방식이요. B가 하는 방식이고 A가 하는 방식은 뭡니까? 그냥 방치해두는 거지. 방치해두는 거. 다시 적어도 일주일에 뭡니까? 수업 한 번 듣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당일날 복습하는 거. 그 다음 언제? 일요일 저녁 때. 이 3번 정도 하면 뭡니까? 이건 뇌 창고에 여러분, 뇌 서랍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언제 하는? 한 달 뒤에 있지.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꺼내서 보는 거예요.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꺼내서 보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5, 6, 7, 8 정리할 때
뭡니까? 따로 시간을 쓰지 않고 딱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예요. 시츄에이션 아이러니 이거였지. 메타버 이거였지. 메타버와 심볼의 차이가 이거였지. 딱딱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나중에 정리 2달이면 모든 과목 다 끝낼 수 있어. 넉 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다음 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단어 있잖아요. 단어 외우는 거. 이 세상에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3가지. 여러분들 엄마야 누나야라는 시 알아요? 자, 노래 한번 해볼까? 엄마야 누나야. 자, 다 같이 시작. 자, 엄마야 누나야. 자, 해볼까?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로운 자유 영혼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시작. 엄마야. 잠깐, 여러분들 초등학교 노량진 실업 초등학교 나왔나? 직업교육하는? 안 배우나 여러분들 때는? 배우지? 이 안에 세대 차이가 나는 거야? 저는 어릴 때 엄마의 누나를 배웠거든, 초등학교 때. 지금도 선연히 기억이 나요, 그게. 근데 만약에 그게 원래 시잖아, 김소월의. 노래로 내가 배우지 않고 시 자체로 배웠다면 지금까지 진짜 기억에 남을까? 안 남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정지영 시인의 유명한 향수란 노래가 있죠.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실개천이 흐르고 수학도 못하지, 국어도 못하지, 뭐 어쩌란 얘기야 지금. 자, 어쨌든 보통 뭡니까? 우리가 날것의 것으로 이성적 영역의 날것의 것으로 접근을 할 때와 우리가 뭡니까? 거기에 이모셔널한 걸 집어넣을 때 기억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3배 이상이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를 그냥 외울 때보다는 뭡니까? 노래를 통해서 리듬을 주고 감정을 섞어서 하게 되면 훨씬 쉽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들은 뭡니까? 노래로 외우는 것도 좋아요. 근데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세상엔 단어가 몇 가지 종류밖에 없더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는 딱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카테고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파지티브예요. 이 세상에 있는 단어 가운데는 파지티브.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네거티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뉴트럴이 있어. 이 세상에 있는 단어는 딱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단어를 반복할 때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해피, 행복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선 뭡니까? 이게 파지티브구나를 먼저 파악하는 거.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이 단어 할 때 뭡니까? 파지티브한 단어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빵긋 웃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표정을 주시기 바라요. 근데 여러분들 하루 이틀에 가지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날아간다. 무의식에 다 축적이 된다.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될 때 어큐뮬레이션이 될 때 그냥 들어가는 맨 땅에 헤딩하는 책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들어갈 때 이모셔널하게 들어갈 때 훨씬 어떻더라? 3배 효과가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이. 기억의 저장 창고에 서랍에 그렇게 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파지티브한 단어가 나오면 빵긋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거티브가 나오면 예를 들어 경멸스러운 우리 이명의 단골로 출제가 된 드라고토리 하는 거야. 해피해가 옆 사람이 보면 미쳤나 봐 막 그러겠지만 개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뉴트럴은 뭡니까? 그냥 뉴트럴하게 뭡니까? 차가운 표정 지시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단어를 외울 때도 뭡니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연상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외우시면 제가 단언컨대 뭡니까? 얘가 하나 외울 때 뭡니까? 여러분들은 3개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단어라고 하는 건 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염두를 해두시고 그건 거기 나와 있듯이 뭡니까?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 콘에 피라미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피라미드 되어 있는 거. 거기 보시면 기빙어 토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아까 저걸 통해서 하는 거 수업 시간에 뭐를 해라? 끊임없이 뭐를 해라? 대화를 해라.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할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뭡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일주일에 수업만 듣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야? 혼자 나는 태생이 독고다이야. 태생이 독고다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한테도 도움받을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독고다이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뭡니까?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다 보면 아까 이미 모델 설명했죠. 뭐 하는 거야?
상대방이 모르는 게 있다던가 상대방이 서로 뭡니까?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디스커션 하면 맥스로 70%까지 남습니다. 기억에. 그러니까 이런 디스커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동료들한테 도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어떤 거다. 내가 뭐함으로써 대화에 참여하고 내가 그걸 끊임없이 생각함으로써 내 자신에게 뭡니까? 오랜 기억을 유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염두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 그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기억력 비중의 원리를 잘 활용하자 이렇게 되어 있지. 이거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 부분들을 올해 여러분들 하실 때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냥 혼자 읽고 내가 끝내는 건 기껏 해봤자 몇 프로밖에 안 남는다? 10%밖에 안 남는다. 그건 어떤 전략이다? 자, 이 A의 전략이다, B의 전략이다. A의 전략입니다. 자, 떨어지고 싶으면 A의 전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B의 전략은 여러 가지 지금 얘기했던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벌써 5시 15분이 돼서 개략적인 예들은 큰 틀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제가 권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유학 준비할 때 GRE 공부할 때 실제 퇴수할 방식으로도 사용을 해보고 저도 이 이론을 많이 사용을 해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GRE 점수 굉장히 높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버클리 합격을 한 거야. 근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카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카루스 들어봤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거 같지 않아? 이카루스? 사람은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저는 굉장히 유용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카루스의 신화 얘기가 항상 저한테는 큰 울림을 갖고 있는데 이카루스가 여러분들 날개 얘기 있죠? 이카루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다이달로스예요. 디덜러스. 제임스 조이스의 주인공으로 항상 등장하는 게 디덜러스입니다. 다이달러스 뭐의 상징입니까? 이 사람이 심볼이에요. 뭐의 심볼이야? 장인, 예술가의 심볼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 다이달러스가 뭡니까? 미로에 갇히지. 미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뭡니까? 아들에게 뭘 만들어줍니까? 자기와 아들에게 밀랍으로 만든 초로 만든 날개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미로에서 탈출해 오잖아. 그러면서 아버지인 다이달러스가 아들인 이카루스한테 충고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네가 날라도 좋다. 하지만 어디 근처까지는 너무 높게 날지는 마라. 어디까지? 태양 근처는 가지 마라. 왜 그래요? 태양 근처 가면 초가 어떻게 돼버려요? 밀랍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추락하면 죽잖아. 근데 뭡니까?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 말 듣지 않지. 이게 인류의 원형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융이 얘기하는 아키타입이에요. 원형이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뭐 하게 됩니까? 가서 결국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욕망으로 넘어가죠. 가서 너무 높게까지 성취하고 싶었던 거지. 결국엔 바다에 추락해서 죽지요. 그럼 우리는 전통적으로 뭡니까? 이카루스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이달러스가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또 하나 얘기를 했어요. 아들한테 동시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들아, 네가 날 때 너무 낮게 날지는 마라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서양에서 오랫동안 무시를 했던 부분이에요. 너무 유명한 얘기가 태양 얘기니까 너무 낮게는 날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떤 거 하고 힘들고 네가 지치고 네가 어려운 점이 많을 때가 있을 거다. 하지만 어디까지? 그 밑바닥까지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의지대로 한번 태양까지는 가지 말지로 태양까지만 안 가면 되는 거야. 어디까지만 가면 되는 거야. 태양 바로 아래까지만 갔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위까지 가서 문제인 거지. 근데 마찬가지로 뭡니까? 너무 높게 날지 말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너무 낮게 날지 말라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시험 준비를 할 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시험 준비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해지는 거는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까 써놨지? 자기 자신에 냉정해지자. 하지만 내 자신에게 냉정해지자는 얘기가 나 자신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정확하게 구별하세요. 즉 내가 냉정해질 수 있는 건 내가 내면이 단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냉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나를 비판하는 거 못 받아들이는 건 뭡니까?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열등감이 있는 거야. 내가 단단하고 내 자존감이 강한 사람,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친구가 어떤 말을 해도 뭡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인정할게. 하면 쿨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뭡니까?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남의 말을 가시로 듣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건 필요하지만 나 자신을 너무 낮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 이미 임용을 볼 정도의 여러분들 새 그룹에서 왔잖아요. 지금 4대 교육대학원 교직이수 이건 뭡니까? 한국사에서는 뭡니까? 10% 안에 드는 영역들이야 이게. 근데 내가 좀 더 점수가 안 나오고 내가 공부하다가 너무 어려움에 봉착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뭡니까? 저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낮게 날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본인 알아요? 나도 나가 지금 모르겠어. 내가 누구인지 나도 잘 모르는데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야. 근데 뭡니까? 어떻게 내가 단일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내면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20몇 년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또 다른 여러분의 모습이 뭡니까? 단언컨대 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프로이드가 우리에게 준 엄청난 선물이에요. 선물이자 동시에 무서움이기도 하죠. 내가 아닌 거야. 나도 모르는 여러분 때때로 스스로가 그런 생각 내가 어째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착하고 순진하고 이래서 내가 갑자기 뭡니까? 친구를 막 하고 싶어. 이런 거 들 때가 있단 말이지. 내가 모르는 내 안에 나가 항상 있단 말이죠. 근데 뭡니까? 내가 모르는 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임용시험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나를 끄집어내야 될까요? 처음 준비할 때는 내가 너무 뭡니까? 밑바닥에 기는 나를 끄집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내 내면에 있는 나를 믿어줄 때만이 뭡니까? 내 내면에 있는 나가 언제든지 나의 호명에, 나의 부름에 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내면에 있는 나를 믿지 않는데 왜 내 내면에 있는 내가 너를 믿을 필요가 있어? 네가 나를 인정하는 내가 왜 너를 인정해야 돼? 라고 뭡니까?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아주 뭡니까? 자존감이 있는 여러분들의 분신이 아마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호명하고 불러내고 싶은 욕망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낮게 날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보다는 훨씬 단언컨대 여러분들 뛰어난 존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뭡니까? 그러니까 시험 준비할 때는 가능하면 여러분들 네거티브한 생각은 안 갖는 게 좋습니다. 내가 타고나길 네거티브한 성격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건 뭡니까? 1년간 유예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격하고 나서 뭡니까? 제자들한테 분풀이 풀으세요. 그럼 아이들이 뭡니까? 저놈의 선생님 할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1년간은 뭡니까? 어떤 시험이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험난한 길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마음가짐 먹고 들어섰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여러분 내면에 있는 포지티브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끄집어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학년도 위대박사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